자, 25번입니다. 주의력 결핍으로 과잉 행동장애 ADHD를 말하는 거네요. 그죠? 자, ADHD 같은 경우는 자, 1번 보십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심 측정, 어느 정도까지 이 아이가 역치 견뎌내는지 그 한계를 측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봐야 이 아이의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인내심 측정은 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주사 치료 이런 건 아니에요. 주사로 뭐 치료 이런 건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조심하세요. 아동의 성격에 내재되어 있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 그 아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는지 그 아이의 감정을 파악해야 되겠죠. 고쳐두십니다. 감정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조심하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은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어떤 그걸 정하는 거죠. 정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기에서 무조건 이런 말 나오면 좋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반드시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때 5번에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외적인 통제를 한다. 어떤 규정을 딱 정해서 안 돼. 더 이상 안 돼. 이런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데 그냥 놔두면 그건 방치잖아. 방치. 그죠? 안 될 때 위험한 걸 하면은 안 돼. 하고 외적인 통제를 한다. 답은 5번이에요.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옆에다 더 적어 보시면 행동에 대해서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안 돼라는 분명한 지침을 정해 주셔야 돼요. 분명한 지침을 정한다. 분명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거는 해도 돼, 이건 절대 안 돼 라는 거 정해주라고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만약에 잘 했을 때, 잘 지켰을 때 기대에 부응했어요. 잘했다는 소리예요. 잘했을 때는 이때는 무한 반복, 무한정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때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는 거는 칭찬, 뭐 보상 이런 걸 다 말하겠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칭찬하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4번은 무조건적이라는 말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기대에 대해서 잘했을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라. 그러나 아직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라. 그 말입니다. 보시고 26번에는 응급처치원의 판단인데 이 사람이 출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환자가 지금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갈증을 느끼고 있대. 그럼 이때 물을 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물을 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수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응급 수술 들어갈 수 있는데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어.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복부창일 경우, 복부창이라는 말은 복부를 다쳤을 때 말이에요. 복부에 상처가 났어요. 복부를 다쳤을 때 의식이 없다면 그 말은 뭐예요? 무의식이면 음료수를 주지 말고 항상 여러분 응급에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기도 유지하려면 금식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 주지 말고 맞아. 그리고 다리를 굽힌 채 눕히라. 이 말은 어떤 자세를 말하는 거죠? 배횡와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리를 굽히면 어떤 점이 좋다? 복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배압이 올라가면 여러분 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해져. 그래서 출혈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다리를 배횡와위로 취해주는 거예요. 복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압을 감소하기 위해서 다리를 굽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3번 똑같은 말 하잖아. 지금 물을 주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물을 주면 안 되는 거죠. 4번에도 수술을 요할 때는 물을 주도록 한다? 안 된다니까. 5번에도 물 주는 거 안 된다니까요. 물 준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다는 거.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응급환자 치료 때 원칙 중에서 여러분 사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처치해야 된다? 가장 먼저 처치하는 사람을 1등급 환자라 그랬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은 어떤 거였죠? 호흡이 멈춘 사람, 정지된 사람, 그리고 또 대출혈인 환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부분에 손상을 입은 사람? 흉부, 그죠? 가슴 쪽에 심장도 있고 폐도 있으니까 흉부 손상 환자는 1등급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응급처치 구명 4단계가 사람을 구하는 4단계가 어떻게 돼요? 기, 지, 쇼, 상 해가지고 처음에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지혈, 그리고 쇼크 예방, 그리고 마지막이 상처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유지해야 되니까 호흡 멈추면 안 돼. 그 다음에 지혈시킨다는 말은 출혈이 심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 정지, 대출혈, 그리고 흉부 손상 환자가 1등급 환자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장기가 튀어나왔을 때는 어떡하죠? 장기가 튀어나온 경우, 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자, 튀어나온 경우는 억지로 빠져나온 장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장기를 덮어줄 거야. 덮어줄 거야. 그럼 이때 덮어줄 때 뭘로 덮어준다? 생리식염수의 적신꺼즈. 생리식염수의 적신꺼즈로 덮어준다라고 했어요. 장기가 튀어나왔을 때는 생리식염수 적신꺼즈 또는 뭐 헝겊 이런 걸로 꺼즈로 덮어준다는 거. 덮어준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부목을 댈 때 이제 골절을 입었을 때 골절 시에는 뭐부터 한다? 부목을 먼저 하고 이동을 한다는 거 했었었죠. 자, 그런데 이때 부목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부러진 뼈 조각이 움직이다가 다른 조직을 찌를까봐 그런 골절을 뭐라 그래요? 복합 골절.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부목을 먼저 하고 이동을 하겠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골절을 입어서 이제 부목을 해야 되는데 부목을 하려고 하니까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상처가. 그러면 상처가 심할 때는 상처 드레싱을 먼저 하고 부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목하기 전에 먼저 상처가 있다면 상처 드레싱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드레싱을 먼저 하고 상처가 있다면 드레싱을 하고 부목되고 그리고 이동을 하겠다 하는 거 봐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것 봐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시면 27번입니다. 자, 뭐 당연히 2번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그 다음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28번에 자,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그랬죠. 자,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 1번 X선 들어가잖아요. X선 몇 개월 안에 큰 영향 준다 했어요. 아까 3개월 영향 주죠. 감기약 복용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왜? 태아 장기가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혈액형 본다 그랬죠. 혈액형 이거 왜 해? 혈액형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RH-일 때 아기가 태아가 RH 플러스면 영향 줄 수 있다 그랬죠. 그 영향이 뭐라고 합니까? 태아 저가구증이라고 했죠. 태아 저가구증, 그죠? 그거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태위 이상이라는 말이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으로는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두정이라 해야 되잖아요. 두정이가 아니면 엉덩이가 많이 밑에 있어. 또 옆으로 누웠어. 그러면 자연분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임신에 영향 주죠. 그럼 그런 경우는 제왕절개 같은 걸 또 생각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영향 주는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5번 유산소 운동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자, 29번에 보시면, 자, 눈을 세척하고자 한대요. 눈을 세척한답니다. 자, 눈을 세척할 때 또는 목욕할 때 눈을 씻을 때 눈은 항상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자?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용액이 흐르게 한다. 그죠? 바깥쪽으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지 안쪽으로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1번에 안검을 벌리고, 안검이라는 게 상안검, 하안검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을 벌리고, 그래서 동공이 크게 나타나게 해서 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용액이 흐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2번 틀렸어요. 눈에다가 압력을 주면, 눈을 꾹 눌러주면 세척액이 바깥으로 못 나가잖아요. 세척액이 흐르지 못하니까 압력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눈동자에 넣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항상 모든 거를 세척한다는 말이 나오면 욕창을 세척한다, 상처를 세척한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양품이 들어가서 세척한다, 이런 말 하면 대표적으로 뭐를 씁니까?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 그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거죠. 5번에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런 말 틀렸어요. 되셨습니까? 조심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척은 그렇고 우리가 눈에 넣는 약이 물약이 있죠. 물약. 자, 물약을 넣는 때랑 또 연고를 넣을 때가 달랐잖아요. 그럼 물약을 넣을 때는 어디다 떨어뜨린댔어요? 눈을 위로 누워서 눈을 위로, 눈이 아니라 얼굴을 위로 들고 위를 쳐다보게 하고 하부 결망낭의 외측 3분의 1 지점 또는 어디다 합니까? 중앙에다가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자,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 코가 있어요. 눈이에요.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요 부분에 있죠. 요 부분을 눈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그죠? 두 번째 식지로 눈에 요 앞부분을 노출시킨다 그랬어. 하부결막낭이 나올 거야. 그래서 하부결막낭 이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노출이 될 거 좀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부분에다가 떨어뜨리는데 바깥쪽에서 3분의 1 지점이래요. 그럼 바깥쪽에 3분의 1 지점이라는 말은 자, 밑에 하부결막낭이 노출되었을 때 3등분을 한다 그랬죠. 여기가 3등분을 했지. 이때 3등분 했을 때 바깥쪽에서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바깥이잖아요. 여기가 바깥쪽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바깥쪽에서 3분의 1이니까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약을 떨어뜨리는 거죠. 물약을 떨어뜨리는 거지. 아니면 어디다라고요? 중앙에다가. 중앙이면 어디쯤이에요? 한 이쯤이 되겠죠. 그래서 이쯤에다가 물약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떨어뜨리고 나서 눈의 내각, 요 안쪽 부분하고 코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루관이라는 데가 있다 그랬죠. 코하고 연결된 부분. 그럼 이 부분으로 물약이 흐르면 안 되니까 약을 넣고 나서 비루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눈의 안쪽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준다 그랬죠. 그래야 약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되셨습니까? 물약인 경우입니다. 그림 문제로 물을 겁니다, 여러분. 하부 결막낭의 중앙 여기 또는 바깥의 3분의 1 지점 하는 거 3분의 1 지점 여기 부분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물약이 아니라 연고는 어떡하죠? 자, 연고는 똑 떨어뜨리는 느낌이 아니라 짜넣는 거잖아요. 짜넣을 때는 어디다 한다? 하부 결막낭에 쭉 짜넣어야 되니까 내각에서 외곽으로
외곽으로 짜 넣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내각에서 외곽으로 넣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눈에서 여러분이 보세요. 자, 여기에 이쪽 눈에는 물약을 넣었고요. 자, 요쪽 눈에는 이제 연고를 넣어 볼게요. 이쪽 눈에 연고 넣어 볼게요. 자, 연고를 넣을 때 안쪽이 어디예요? 요쪽이 안쪽이지. 안쪽이지. 여기가 바깥쪽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얼굴로 친다면 그죠? 안쪽에서 바깥이지. 그럼 이때 하부 결막낭을 노출시키는 거는 똑같아. 그럼 노출시키니까 여기가 안에가 하부 결막낭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넣는다니까요.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연고를 들고는 앞에 알코올 소독솜으로 닦고 입구를 닦고 그 다음에 눈에 닿지 않게 해서 쭉 넣겠습니다. 어디로? 안에서 바깥으로, 여기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쭉 짜 넣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뚜껑 열면 연고 써봤자 알죠? 쭉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 중간에 넣다가 이제 그만 넣어야 될 때는 여기까지 넣다가요. 방향을 틀어주죠. 방향을 쭉 한번 틀어주는 거지. 그럼 끊어지잖아. 그러면 연고 넣는 거 됐어. 그럼 넣고는 이 약은 물약이 아니니까 흐르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약이 연고가 흡수가 잘 돼야 되겠죠. 흡수가 잘 되려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 환자분 눈 감으세요 하고 눈을 감게 하고 안구를 굴려줘야 되겠죠. 윤활을 안에서 떼굴떼굴 굴려주는 거죠. 그게 연고 넣는 법입니다. 그래서 연고는 하부 결막낭의 내각에서 외곽으로, 물약은 외측 3분의 1 또는 중앙에 똑 떨어뜨린다. 두 가지 구별을 하실 것. 되시겠습니까? 두 개 봐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 자, 30번에 보시면, 자, 임신 초기에, 아유, 진짜 그만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임신 초기에 반드시 해야 될 혈전검사, VD, RL, 바서만 테스트라는 거죠. 해야 되겠죠. 그럼 이 검사 말고 1번에 검사는 뭐예요? 딕 테스트. 이건 언제 하는 거야? 딕 테스트는 디프테리아. 그죠? 디프테리아를, 아니, 죄송해요. 디프테리아가 아니라 성홍열, 그죠? 온몸이 홍색으로 변하는 성홍열 알아볼 때는 딕 테스트라는 걸 한다. 이거 피네로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자, 디프테리아를 알아보는 테스트는 이 중에서 4번에 보시면 SHRCK 보이시죠? 영어 철자는 외울 필요 없어. 자, 디프테리아 테스트는 시크 테스트라고 한글로 나올 겁니다. 시크 테스트.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위달 또는 비달이라고 하죠. 이 테스트는 아까 말했죠. 장티푸스를 알아보는 테스트는 피검사인데 비달 테스트로 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투베르쿨린 테스트 돼 있죠. 이거는 뭘 알아볼 때 하는 거야? 결핵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투베르쿨린 테스트라는 거죠. 그럼 특히 이 투베르쿨린 테스트는 결핵을 알아보는 건데 이때 사용하는 약이 진단하는 약이 무슨 약입니까? PPD 용액이죠. PPD 용액이죠. 자, 이 용액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2에서 5도 냉암소에 보관해요. 그래서 이 PPD 용액을 얼마를 쓸 거냐면요. 많이 안 써. 0.1cc 0.1cc만 쓰겠습니다. PPD 용액 0.1cc를 환자에게 주사를 할 건데 어디다 하냐면 아래쪽 팔, 전박, 아래쪽의 팔, 전박, 아래쪽 팔에서 바깥 부분이 손등 쪽으로 했을 때 바깥 부분이 아니라 손바닥 쪽을 위로 했을 때 안쪽 부분, 내측, 이 부분에다가 주사 방법은 어저께했죠. 얇게 포를 뜨겠다 그랬죠. 피내 주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피내 주사를. 자, 그리고 동그랗게 목이 물린 것처럼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관찰한다? 48에서 72시간. 48에서 72시간 후에
어디를 보겠다? 그 모기 물린 것처럼 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땡글땡글한지 사이즈를 재겠다 그랬죠. 그거를 어렵게 말해서 경결의 직경을 체크하겠다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자, 체크하러 갔어. 체크하러 갔더니 그 사이즈를 쟀더니요. 10mm 이상이야. 10mm 이상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 사람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뭐라고 합니까? 양성입니다. 라고 했죠. 양성이다. 그럼 양성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뭘 뜻한다? 당신은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란 뜻이라 그랬죠. 노출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노출된 경험이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니까 그 다음 양성인자에 대한 처치는 뭐를 해야 될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죠. 그죠? 엑스레이를 찍어보겠습니다. X선을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아리까리하다면 마지막으로 객담 검사 이른 아침에 첫 기침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나왔다면은 그 사람은 결핵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럼 결핵 환자는 결핵약 먹어야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mm 이상이 아니라 9mm 이내예요. 9mm 이내예요. 9mm가 안 된다고요. 0.9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성입니다. 라고 한다 그랬어요. 음성입니다. 음성입니다. 되셨습니까? 음성이다. 그럼 이때 음성이라는 이 말은 당신은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없다? 노출된 경험이 없다라는 뜻이었죠. 없다. 중요한 말이죠. 음성이라는 말은. 그럼 노출된 경험이 없다는 말은 나의 몸은 균에 대해서 청정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음성자에 대한 처치는 뭐를 해야 됩니까? 청정지역이니까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를 하자? BCG 접종을 하자라고 했죠. BCG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자. 인공 능동 면역. 그죠? 그리고 이 BCG균은 생균, 사균, 생균이다 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그죠? BCG 접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투베르쿨린 테스트라는 걸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나왔던 매독 있죠? 매독. 매독은 한 번만 마지막 매독은 어떤 겁니까? VDRL 그리고 바서만 테스트라는 거 있다는 거. 그죠? 했었고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 다른 말로 볼거리 이거는 새콤한 거를 먹어봤을 때 침이 막 계속 나와서 침이 나오는 부분에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아파 죽겠는데 침이 자꾸 고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콤한 거를 먹이면 더 아파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뭘 먹여본다? 새콤한 것의 대명사 레몬 테스트를 해보면 막 아파한다면 유행성 이하선염 이렇게 진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레몬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하나는 어떤 게 있다 그랬다? 만화 영화 주인공 이름처럼 엘라이자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웨스턴 블러법, 엘라이자법 또는 웨스턴 블러법. 자, 이거는 어떤 거 알아보는 검사였다? 에이즈를 알아보는 검사가 엘라이자법, 웨스턴 블러법 하는 혈액 검사라는 거. 되시겠습니까? 특히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PPD 요 의미 있죠? 요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잠깐 정리하세요. 자, 31번입니다. 31번 아까 했었던 거죠. 결핵약 중에서
이소니아지드라는 거는 세 번째 줄에 보면 말초신경염 증상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복용할 때 비타민 B6 그죠? 요거랑 같이 먹어주면 좋겠다 하는 거.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은 여러분 치과 문제인데요. 우리가 치과에서는 이제 구강 치아 관리를 하려면 입에서 타액이 나오잖아요. 침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침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타액이 분비되는 곳이 있겠죠. 타액이 분비되는 곳. 자, 타액 분비선. 이 말은 타액이 나오는 곳이야. 어디서 나와요? 조금 전에 여기 볼 쪽에 있는 이하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턱 밑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턱 밑에. 턱 밑을 악하선이라고 합니다. 악하선. 여기서도 침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우리가 협심증 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 물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왜? 혀 밑에 넣으면 침이 나와서 침에 의해서 약이 녹을 거거든요. 그래서 침이 나오는 곳 마지막 설하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 구강을 치료할 때 혀 밑에서 침이 자꾸 고이고 나오니까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료할 때 방해가 되죠. 그러면 침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분비물을 조금 빨아당겨 주는 거죠. 그래서 안에 분비물이 고이지 않게 그런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방습법이라고 합니다. 방습법. 그래서 방습법이라는 거는 침이 타액의 배출을 막겠다는 거예요. 침 나오는 거를 막겠다. 타액이 입안으로 고여서 나오는 거를 좀 막겠다 하는 게 방습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 방습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우리 치과 갔을 때 여러분 입안에 볼 같은데 혀뼈, 이렇게 볼이라고 하죠. 그쪽에 솜 끼우지. 그리고 혀 밑에 솜 넣지. 그래서 솜이나 꺼즈를 이용해서 침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않게 하는 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간이방습법이라고 해요. 간이방서법. 자, 이거는 솜이나 꺼즈를 이용해서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이 나오는 걸 막는 법 중에서요. 러버댐 방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러버댐 방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마 문제지에서 한번 또 언급이 간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러버댐 방습법은 자, 여러분 요 그림 한 번만 잠깐만 볼까? 요 그림 한 번만 잠깐만 보시면 요렇게 치아 관리를 하는데 치아만 놔두고 내가 치아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러버가 고무잖아요. 고무포 같은 걸로 초록색 이런 러버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꼭 뭐 같아요? 수술할 때 수술할 부위만 노출시키고 나머지를 덮어버리는 소독포 있죠. 공포.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 부분만 노출시키고 이 러버 포가 빠지지 않도록 딱 고정을 딱 해놓고 치아만 나오게 하니까 침이 밑에서 나오더라도 스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이 방법을 러버댐 방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러버댐 방습법은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러버댐 방습법은 아까 러버, 고무포 같은 거를 깔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치아만 하나 노출되고 이거를 하면 좋은 점은요. 혹시나 내가 치아 치료하려고 뾰족한 도구들도 많고 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구를 해서 할 때 잘못하면 떨어뜨린다면 잇몸이나 이런 데를 다칠 수가 있잖아요. 부드러운 조직을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깔아두니까 혹시라도 떨어뜨렸을 때 다치는 확률을 좀 떨어뜨리는 거죠. 그걸 조금 어렵게 말해서요. 어떻게 한다?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부드러운 조직을 보호한다. 연조직을 보호한다. 연조직이라는 말이 부드러운 조직을 말하는 거죠. 그 조직을 보호하고 또 치아 하나만 딱 나오게 하니까 여러분 또 어떤 역할도 있어? 잇몸이랑 따로 떼어 놓을 수 있죠.
연조직에서 분리시킬 수가 있죠. 이때 연조직은 여러분 잇몸을 말하는 겁니다. 잇몸에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까 고무포를 깔아주면 보호도 되고 또 잇몸이 같이 치아랑 같이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부위 침도 고이고 잇몸도 나고 하면 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수술할 부위, 치료할 부위만 딱 보이게 하고 하고자 하니까 연조직, 잇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치아에서 떼어놓겠다. 분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색깔로 아까 깔았던가요? 초록색으로 깔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진료를 하더라도 초록색 러버기 때문에 고무포 같은 거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방지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의사가 진료를 하더라도 눈의 피로를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러버댐 방수법이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참고로 정도만 해주세요. 문제집에서는 한번 언급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자, 임플란트라는 게 나왔죠. 자, 임플란트는 치아 안에 매개물을 넣어서 자연 치아처럼 만드는 거를 임플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임플란트는 질문합니다. 몇 차 예방이지?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매개물을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몇 차 예방이죠? 3차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3차 예방에. 자, 칫솔질을 한다 이래 말하면 몇 차 예방이야? 1차 예방. 불소를 발라준다 이래 말해도 1차 예방.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한다 그래도 1차 예방. 1차 예방이에요. 그 다음에 잇몸 치료를 한다 그러면 2차 예방. 잇몸 치료를 한다 이래 말하면 2차 예방. 그런데 치아를 뺀다, 발치 이렇게 말하면 3차 예방. 임플란트를 한다, 3차 예방. 그 다음에 신경치료를 한다, 치수를 치료한다,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치아의 가장 안쪽까지 간 거잖아요. 3차 예방.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임플란트는 3차 예방입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할 때 유의사항이 어떤 겁니까? 하는 거죠. 치과에서는 여러분 문제에서 치아 기구의 명칭, 그런 거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치과에서 제일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거는 치과 치료할 때 유의사항 이런 거 중요해요. 발치하고 나서의 유의사항 이런 거 있죠. 중요하거든. 그럼 이때 임플란트 하고 나서는 술, 담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돼. 금주, 금연.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발치하고 나서도 침, 그리고 피 이런 거는 삼켜라 뱉어라 삼켜라라고 했죠. 객혈 나왔던 피는 뱉어, 코피 나왔던 피는 뱉어. 치과에서는 피 삼켜. 되셨습니까? 삼켜야 돼. 그 다음 이때 그쪽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찜질할까? 냉찜질 하겠습니다. 냉찜질. 그리고 출혈이 되는 상황을 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빨대 같은 거를 쓰면 여러분 하고 빨면서 더 자극을 받아서 아까 삼키는 것도 그래서 삼킨 건데 빨대 사용은 하는 게 좋다 안 좋다? 빨대는 X입니다. 빨대는 쓰지 말라는 거죠. 빨대는 쓰지 마.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치과 시술하고 나서 당일날은 목욕 안 하겠습니다. 당일은 목욕 금지입니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날 칫솔질 같은 것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칫솔질도 당일날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자극을 받으니까. 그러면 당일날은 뭘로 할까요? 당일날은 가글 용액으로. 가글로 하겠습니다. 당일은 가글로 구강 소독제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베개는 출혈 있을 때는 높여요 낮춰요? 높였지. 그래서 환자의 베개도 약간 높은 것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베개도 높은 것을 쓰자. 출혈을 막기 위해서. 되셨습니까? 자, 그런 거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당일 목욕도 안 되고 심한 운동도 하지 말자. 이런 것 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기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번에 수술 후 격렬한 운동 X겠죠. 그 다음에 빨대 X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의사 지도하에 말은 좋다. 의사 지도하에지만 온찜질 아니잖아요. 냉찜질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잠을 잘 때 베개는 어떤 걸로 할까? 평소보다 높은 것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요, 막 딱딱한 거 이런 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자극을 받으면 안 되니까 식사는 어떤 거? 한 2, 3일 정도는 유동식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액체 형태로 좀 먹기 편한 걸로 2, 3일 정도요. 2, 3일 정도는 유동식을 주자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거 같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34번에 보시면, 자, 한방입니다. 부항요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항요법. 자, 부항요법이라는 건 여러분, 직접적으로 타는 재료를 얹은 게 아니죠. 이거는 간접적인 재료를 이용한 거죠. 간접적인 화력을 사용한 거가 되겠죠.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다. 이래 말하면 부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다. 이래 말하면 뭐가 되는 건데요? 직접적인 화력이다 이러면은 국법, 다른 말로 뜸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다 그러면 부항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용어 정의해서 그 다음에 부항 같은 경우는 침과 부항은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다고 했냐면요. 절대 출혈일 때는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부항요법의 금기는 출혈이에요. 출혈일 때 하지마. 그리고 또 정맥류, 혈관, 혈 이런 거하고 관련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출혈이라든지 정맥류가 있을 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부항 치료가 피곤하다네요. 그래서 피로감을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2, 3일에 뭐를 가져라? 휴식기를 가져라 라고 했어요. 2, 3일 정도는 쉬었다가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항 치료를 할 때는 자연식을 병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류 이런 거 안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산성식품 이런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병용하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에 보기 보시겠어요? 보기 1번에 보시면 근육이 많거나 뚱뚱한 환자는 비교적 작은 화관을 선택한다 됐는데 화관이라는 게 부항 치료할 때 쓰는 도구 말하는 거죠. 그 도구가 1번에 뚱뚱하고 근육이 많으면 작은 걸 하면 안 되지 않나? 큰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큰 화관을 사용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부항의 시간은 그냥 참고로만 하면 돼. 부항의 시간은 30분이 아니고요. 5분에서 15분. 괜찮아. 틀려도. 부항의 시간은 5분에서 15분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3번 절대 아셔야 되겠죠. 정맥류 그리고 출혈 이럴 때는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피로감이 심할 수 있으니까 2, 3일의 휴식을 가진다.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피로하다니까요. 그래서 5번에 운동 이런 거 바로 하면 안 돼. 피곤하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자연식을 병용하라 그랬죠. 육류나 산성식품을 피하라 라는 거 했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방의 마지막 두 번째 문제, 침에 대해서 말을 했네요. 자, 침 중에서 여러분, 이 중에서 호침이라는 거 있죠? 호침. 자, 아이고. 자, 침의 종류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해. 그냥 막 그저 구구절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호침이라는 건 여러분 아프거나 저릴 때 하는 침을 호침이라고 합니다. 아프거나 저릴 때 사용하는 침이에요. 호침. 그 다음에 소아들한테 주로 하는 아주 조그만 침이에요. 소아들한테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피부침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침. 괜찮아.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삼능침 있죠. 자, 삼능침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떤 거 같은 거냐면 란셋 우리 당뇨 환자들 BST 할 때 쓰는 란셋 있죠. 그런 것처럼 삼능침 하는 거는 주로 사열할 때 쓰는 침 하면은 삼능침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 수지의 맥을 이용한다 그랬죠. 이때 수지는 손가락.
손가락 맥을 이용해서 안마와 같은 효과를 얻는 침, 손가락에 닿는 침이네, 손에 닿는 침이네, 손에다가 수지침이 되겠죠. 수지침.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이야? 3번에 지침이 수지침 말하는 거거든요. 지침. 그래서 수지의 맥을 이용한다. 수지라는 말은 손가락. 손가락의 맥을 이용해서 안마와 같은 효과를 주는 건 뭐라고 한다? 지침, 수지침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침을 맞았는데 안 맞았을 때보다 효과가 없고 더 악화됐어. 더 오히려 더 나빠졌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명현 현상이라고 했죠. 명현. 그래서 명현이라는 말은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더 악화되고 안 좋아지는 거를 명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침을 맞는 환자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건 뭐예요? 훈침이라고 했었어요. 훈침.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침 간호를 할 때, 침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침 간호거든요. 침 간호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겁니까? 하는 거죠. 침을 간호를 할 때는요, 침이 꽂혀 있는 동안, 그거를 유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침이 있는 동안, 꽂혀 있는 동안은 자세를 잡고 요리조리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자세 자꾸 바꾸면 침이 막 꽂히고 없어지고 이렇잖아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일정한 자세 해. 그리고 이왕이면 침 맞을 때는 누운 자세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만약에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는 훈침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사에게 보고하겠죠. 그러면 상황이 가벼운 훈침 정도면 따뜻한 물 같은 거 마시게 할 거고, 그죠? 만약에 좀 더 중하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중충혈, 그리고 요 백회열 이런 데다가 백회열의 쑥뜸 같은 것도 할 거고, 그죠? 중충혈 꼭 눌러주기도 할 거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을 놓는데 과하게 피부를 많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겠죠. 침 맞을 부위만 노출이 되면 되겠죠. 노출을 적게 하자. 그 다음에 침을 빼는 거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발침이라고 그래. 침을 빼는 거를. 그럼 발침을 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고 천천히 쓱 빼겠습니다. 그리고 빼고 나서요. 알코올 솜으로 누르게요. 알코올 솜으로 누를게요. 그럼 알코올 솜으로 침을 꽂았던 부위 있죠. 그 구멍, 침을 꽂았던 그 구멍, 그거를 침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침공 부위를 어떻게 하겠다? 눌러주겠습니다. 침공 부위를 눌러주겠습니다. 문지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빠졌어요. 침공 부위를 문지르거나 누른다면 틀렸고, 문지르지 말고 눌러만 주는 걸로. 침공 부위를 눌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발침을 하고 났을 때 혹시 환자 몸에 남은 침이 있나 없나 어때야 돼요? 있나 없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누구 확인할까? 간호조무사분이요.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를 보호자에게 확인시킨다 하면 틀렸어. 본인이 먼저 확인해야죠. 그죠? 본인이 확인한다. 그리고 사용했던 도구들 있죠. 사용했던 침구, 도구들. 사용한 침구라는 게 침 도구들 세트 있죠. 침구는 어떻게 할까요? 알코올 솜으로 닦고 그 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을 하겠습니다. 사용한 침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고압 증기 멸균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침을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안 듣지? 아까 부항요법 하지마, 출혈. 침요법 하지마 하는 사람에도 출혈이 들어가요. 그래서 출혈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면마비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는 침이 정말 좋다 하는 거죠. 침요법 하면은.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침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죠. 그런 부작용 중에서 조금 전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그런 부작용 이름은 뭐라 그래? 훈침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번에는 침을 맞는 도중에 환자가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침이 거기서 빠지지를 않아. 침이 안 빠져. 그걸 뭐라 그래요? 채침이라고 하죠. 그럼 긴장이 풀리고 나면 뽑으면 돼. 그 다음에 침이 부러졌어. 그래서 핀셋으로 꺼내야 될 것 같아. 침이 부러진 거 절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침이 끊어졌다. 절단됐다. 이 말이죠. 절침.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침이 휘어졌어. 구부러졌어. 만침. 구부러진 거. 만침. 그 다음에 침을 맞은 환자가 시퍼렇게 보라색깔로 멍들었어요. 그 뭐라 그래요? 혈종이라고 하죠. 이 혈종은 그냥 놔두면 돼. 그냥 놔두면 시간 지나면 서서히 없어질 거고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침간호, 그 침간호부터 해서 쭉 언급한 거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침 종류들은 쭉 한번 참고로 보는데, 지침이라는 건 수지, 손가락의 맥을 이용해서 침을 한다. 지침, 안마와 같은 효과가 있다. 그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세요.